그러니까 플로리다 전까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가 그때 부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플로리다 주지사였어요. 부시. 지금은 사실은요, 이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들이 요새 사이가 안 좋아요. 아버지 부시가 회고록에서 아들 부시의 행정부를 비판을 했어요. 뭘 비판했냐면, 니네 내려서 이라크에 들어갔어. 이러고 이제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 사이가 좋아가지고 동생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시가 거기서 이긴 겁니다. 그때 부시가 이겼을 때 왜 다시 전체 재검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엘고가 이거는 우리 미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시스템을 인정해보라고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재검표를 하지 않고 됐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많은 분들이 이게 결과에 승복하는 부분에 엘고에 굉장히 큰 뭐 찬사를 보낸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엘고 네가 잘못했다. 이거는 해가지고 명백하게 이 진리를 밝혀야겠다. 너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고민, 엘고의 고민은 저는 사실 링컨의 고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이거 재검표를 해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 미국이 완전히 쪼개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지금도 미국이 많이 쪼개져 있지만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예, 거기서 결과 뒤바뀌었으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부시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오, 이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 사태가 20년 전에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엘고의 또 고민이 보이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도 또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각 주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이걸 유지시켜주느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쪼개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쪼개져? 예전에 남과 북으로 쪼개졌다. 뭐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남과 북. 지금 이제 남과 북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중국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를 보면 이 동쪽과 서쪽 끝에 민주당의 서움이 있어요. 아,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잘 사는 양날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남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쫙 농업, 종합, 공업 이런 거 하는 도시들. 공화당의 별표가 딱 있고 그래서 이제 빨간과 파랑이 이제 양쪽으로 있는데 이 파랑이 위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깁니다. 근데 이게 위로 연결이 안 돼서 저희가 끊어지면 이제 공화당이 이기는 거고 그게 트럼프 때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서 인디아나, 오하이오. 공화당이 이기면서 위에 북부 벨트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른바 이제 러스트 벨트.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버지니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제 공화당 지지가 좀 높거든요. 스윙 스테이트일 수 있지만. 잘 사는 데인데. 근데 여기 히스패닉도 많아요. 그냥 민주당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히스패닉들이 주로 이제 70년대 쿠바에서 카스트로 공산당의 압제를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마인드가 되게 있는. 강한 거죠. 네. 아까 얘기 나온 제프 부시도 아내가 히스패닉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있고 뭐 지금은 단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업이 몰락하면서 백인 중산층들이 몰락했으니까 과거에 공업지대들도 많이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조지아가 요즘에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네. 오히려 뭐 IT 산업이 발달하고 네. 고학력자들이 많아지면은 네. 이제 민주당 지지도 좀 넘어가고 네. 몰락한 산업에 다들 그냥 우울하게 사는 지역이 되면은 공화당을 좀 찾고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갈리고 있죠.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정말로 짧게 하나만 이제 질문 드리면 미국이 연방을 해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따지면 해체가 될 가능성도 아주 적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까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 선거인단 투표를 보면 50%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독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에 있는 나머지
49%의 사람들도 이게 소수가 아니고 아. 상당한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 색깔이 많이 다르더라도 국민들 사이에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어떤 그 중심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그 시작이 바로 남북 전쟁입니다. 다시 그 남북 전쟁으로 돌아와서 자 기본적으로 남부연합 입장에서는 우리는 노예주야. 근데 너희는 너희의 경제적인 입장과 너희의 뭐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같이 지금 따라가자고 하는데 우린 달라. 그러니까 그냥 우린 나가서 살게.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들 우리 의견에 반대해?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전쟁을 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남부인들이 가졌던 두려움. 아무리 링컨이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던 데에는 선거 직전에 남부인들이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일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링컨 전 나이 많은 노익장 과시하던 대통령이 우유부단하게 지내던 그 시절. 그렇죠. 예. 1859년 10월의 일인데요. 혹시 피 흘리는 캔자스 기억나세요? 캔자스에서 충돌했던 거. 해방론자랑 그다음에 유지론자가 네. 충돌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몇 사람 안 사는데 거기도 주로 인정을 하니까 노예 찬성론자들이 막 이주해가지고 가짜 투표하고 막 이랬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격한 극단적인 노예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사건 모두 주인공이 이제 이 존 브라운이라는 같은 사람인 거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 전쟁의 전주곡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18명 정도의 추종자를 데리고 하퍼스페리라는 곳을 습격을 합니다. 뭐 하는데요? 근데 하퍼스페리는 버지니아 이제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 어떤 그런 요새인데요. 이게 위치를 좀 보면은 서울의 동쪽으로 가면 양평에 양수리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아 거기서 뭐 MT 많이 갔죠. 그쵸.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만나는 거. 근데 여기 하퍼스페리라는 곳이 미국의 두물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포토맥 강 상류와 페난도 지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치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이 두물머리에서 하퍼라는 사람이 페리를 운용해가지고 하퍼스페리라는 지명이 붙은 겁니다. 나름 위치가 되게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퍼 나루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워싱턴 DC도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은요. 네. 어디에서든 가기 편한 지역, 그러니까 교통이 편한 지역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풍부한 수력을 이용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전기창이 또 있어요. 그 연방 무기고도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사수하는 요새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브라운 일당 같은 경우는 여기를 탈취하면은 한 10만 정 이상의 총을 얻을 수 있겠다. 여기를 습격해서 탈취한 무기를 가지고 노예를 무장을 시키면 흑인 노예들이 뭔가 대대적으로 계속 노예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하나 이런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존 브라운은 노예들로 구성된 뭔가 흑인 국가를 뭔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노예 해방론자인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안 되더라도 연방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또 하나의 주가 될 수도 있고. 노예 해방론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남부연합뿐이 아니라 네. 극단 북부인이었던 거죠? 네, 노예 해방론자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아 너희들의 손으로 네. 민족 자결주의, 흑인 자기 흑인 자결주의 이런 느낌? 아,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가 투쟁해서 너희 그렇지. 국가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hum을 준다, 이념을 준다, 무기도 준다. 그럼 너희가 들고 일어나서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습격 첫날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무기고를 빼앗습니다. 하퍼스페리 안에 있던. 이 무기고는 북부 거예요, 남부 거예요? 근데 연방 정부 무기고인데 버지니아 주에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죠. 극단 북부인이 북부의 무기고를 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뭐 북부 남부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왜냐면 아직 연방이니까 네. 59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무기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재산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하퍼스페리가 연방군의 요새이고 여기를 턴 거죠.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뭐 조지 워싱턴의 조카의 손자였던 루이스 워싱턴 대령을 인질로 잡는 등 되게 크네. 한 30명쯤의 한 인질을 잡아요. 네. 이제 딱 무기까지 딱 털었으니까 이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흑인들을 무장시켜야죠. 그렇죠. 흑인들이 공기가 있어야 돼요, 노예들의. 근데 뭐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지니아가 노예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버지니아는 딥사우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재배에 투입됐던 그런 집단 농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하퍼스펠이라는 곳에는 흑인 노예 자체가 거의 없었던 동네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밖에서 호응해주는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딱 보니까 뭔가 군대가 나타났어. 사람들이 와 시끌벅적해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 노예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들입니다. 민병대 버지니아 고립되게 된 거죠. 아 버지니아 민병대가 네. 야 누가 우리 집 털었대 저것들 잡자라고 온 거예요? 네. 아. 뭐야 감히 우리 재산을 털었어? 하면서 이제 포위를 하고 고립을 시킨 거죠. 아직도 존 브라운인지도 몰랐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너희가 공격을 멈추면 우리가 인지 30명을 풀어줄게.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펴주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랑 부하 2명을 밖에 보냅니다. 근데 민병대가 다 공격해가지고 아들이 부상입고 들어가서 죽어요. 거기서 이제 갇힌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방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사실 워싱턴 DC나 이런 데는 거의 정규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쓸 수 있었던 해병 중대를 파견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지휘관이 로버트 리 중령이에요. 로버트 리 나중에 이제 남부 총사령관이 되는 로버트 리가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로버트 리가 해병 중대를 이끌고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존 브라운을 이제 생포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처형이 되는데 네네. 여기서 북부에서는 영웅으로 추모가 되고 나름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남부에서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이 존 브라운 사건은 우리 남부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북부인들은 이거를 뭔가 추모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테러리스트. 범죄자인데 그냥. 네. 근데 북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아, 그럼 이게 뭐야? 북부가 전부 다 저런 분위기구나. 그렇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이 존 브라운의 하퍼스펠이 습격 사건을 남부와 분리의 결정적. 네. 그리고 남북 전쟁의 뭔가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디토네이터라고 보는 보시면 네, 경우가 되게 견해가 많습니다. 어려운 말 조심해 주십시오. 아, 기폭제로 보는 사람이 기폭제. 맞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남부인들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테러인데 쟤네들 입장에서는 저걸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행위였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구나.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보장을 해야 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북부인들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부에서도 이게 그 당시에 여론이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존 브라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미친 게 아닌가 돈키호테 싶을 같은 느낌이죠. 비주류. 사실상 뭐 이게 조직적인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보시면 굉장히 허술하고 아주 그냥 그 기대에 부풀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들 들고 일어나서 엎어지겠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북부에서도 확 영웅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신념만 한 투철해요. 그건 좀 약간 논리성은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금이 돼갖고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자 피고 뭐 변론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딱 일어나서 격정적으로 막 본인의 신념을 얘기합니다. 그럼 법정에 있는 기자들이 신나갖고 야 이거 기사거리 되겠다 해갖고 막 옮겨서 신문에 딱딱 실어주고 하니까 그 당시 안 그래도 노예주의자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던 이 노예 해방론자인 사람들이 아 역시 이 존 브라운 선생이 지금 이 거사를 일으켜서 실패해갖고 이렇게 구금되셔갖고도 이렇게 이 훌륭한 사상을 설파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와 난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극단주의자들의 호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미화되는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아, 우리들의 영웅 탄생 하면서 떠받들어지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니까 서로가 점점 더 의욕과 증오의 시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브라운의 이 무용담을 소재로 한 노래까지 만들어집니다. 노래가 나왔다고? 존 브라운 송이라고 이게 남북전쟁 초기에 굉장히 막 널리 불린 인가 중에 하나였어요. 요거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진짜? 들어보시면 합니다. 진짜 이게 존 브라운을 추모하는 노래라고?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 존 브라운 하네. 대박이다.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러봤죠. 振り返ってみるとずいぶん長い道のりを歩いてきたのね
근데 이 노래가 원래부터 존 브라운에서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찬송가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응. 그렇죠. 글로리 할렐루야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고 가사가 반복되는 맞아. 딱 후크송 같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되게 많이 불리던 찬송가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 모으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존 브라운의 이름이 딱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재밌어요. 그래요? 원래는 아주 그렇게 진중한 의미에서 붙여진 게 아니에요. 네네. 존 브라운은 딱 보시면 되게 흔한 이름일 거잖아요. 네네. 존이나 브라운이나 뭐 다들 굉장히 김영철 흔한 씨 뭐 이런. 그렇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성이고 하다 보니까 이 매사추세츠 민병대한 부대에도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존 브라운? 네, 존 브라운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존 브라운이 부대 소집을 하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들이 야, 존 브라운이 이제 나타나냐 하면서 그걸 원래 놀리려고 만든 노래예요. 그 당시에 유명인물 존 브라운이 마침 죽었을 때니까 이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존 브라운's body lies a mouldering in the grave. 존 브라운's body lies mouldering in the grav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존 브라운의 시신은 지금 무덤 속에 있네. 존 브라운의 시신은 지금 무덤 속에 있네. 그런데 영혼은 행진하네. 아 얘는 여기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데 얘는 뭐냐? 그치? 약간 이런 아, 느낌. 야, 존 브라운 지금 무덤 속에 있잖아. 근데 너 뭐야? 하면서 이제 나타나서. 놀리는 노래네. 그렇죠. 이거 원래 놀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얘를 놀리려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이거 들어보니까 의미가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완전 후킹했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나는 의미가 있다 하면서 주변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갖고 이게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바깥에서도. 놀리던 노래가 네. 존 브라운의 시신은 저 무덤 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한다. 갑자기 성스러워지는 게 존 브라운 선생님께서 지금 육신은 무덤 속에 있지만 영혼은 우리와 함께 행진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와, 전의를 복구시키는 이런 역사는 정말 우연치 않은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퍼져나간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남북전쟁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부각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군도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남부군의 그러면 대표적인 군가 한번 들어보세요. 남부 같다 느낌 있다. 남을 유명하잖아요. 낙컨트리 송.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요. 지금의 미국은 동부연합의 어떤 그 연합군의 느낌이 지금의 미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문화적인 느낌? 그냥 미국 하면 떠오르는 향수? 그러면 약간 남부연합이 더 미국 같아요. 뭔가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고향 간다 그럼 남부의 느낌이 있고요. 내가 출세해서 어디 가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이제 동북부나 서부로 간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서울 수도권과 네. 지방의 우리 고향. 네. 자, 역사와 전쟁을 다룬 반 역전다방. 드디어 남북전쟁의 신호탄이 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섬토 요새 전투. 근데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섬토 요새 정말 요만하거든요. 지금 저 사진 보면 요만한데 어떻게 저기가 태풍의 눈이 된 거예요? 근데 방금 섬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섬터 요새가 섬 위에 지어진 요새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섬, 진짜 우리말 터가 붙어갖고 이제 섬터라고 얘기하시는 그게 분들이 아니었어요?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섬터가 아니라 썸터입니다. 영어예요? 네, 영어예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난 아일랜드 뭐 이런 그런 느낌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이게 또 이름이 그렇네요. 네, 이미 좀 그러네요. 이게 독립전쟁 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민병대를 끌고 활약한 유명한 장군 이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썸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여갖고 우리가 앞으로 얘기했을 때는 썸터로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당연히 섬토 요새 이랬는데 썸터. 하여튼 이 썸터 요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시려면은 바로 이곳이 위치한 지역을 아셔야 됩니다. 이 썸터 요새가 위치한 곳의 배후에 위치한 바로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찰스턴 항구입니다. 찰스턴. 찰스? 그렇죠. 자, 이 찰스턴은 프랑스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샤르? 바로 윌르 샤르이 되죠. 샤르의 도시입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 사람 이름 붙여서 한 건 아니고 이 영국의 왜 찰스 2세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영국 내전 크롬웰 뒤에 다시 왕정 복고돼서 오른 왕이 찰스 2세인데 이 찰스 2세가 자기를 지지해준 이런 왕당파 젠틀맨들에게 그래 너 식민지에 너네가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땅을 좀 하사해주마 하면서 준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국왕폐하 하면서 여긴 그래서 국왕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국왕님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원래는 찰스타운이 된 거예요. 찰스타운. 찰스타운이 줄어서 찰스턴이 되고 그런 것이죠. 이 지역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다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어갖고 초기에 쌀이나 인디고, 그 염료 만드는 인디고 같은 플랜테이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만 썩고 있을 수가 없죠. 네. 외부에 팔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항구가 필요하죠. 배가 드나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천혜의 항구로 선택된 곳이 바로 이 찰스턴입니다. 딱 보시면은 저렇게 만으로 쑥 들어가서 강이 두 개가 갈라지고 너무 좋네. 그 강에서부터 쭉 거룩배로 실어와서 저 뾰족한 찰스턴 지역에 이제 부려놨다가 바깥에서 대양에서 큰 배들이 들어오면은 수출하고. 딱 입구가 좁으니까 뭐 큰 파도가 미어닥칠 일도 없고 싣고 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겠죠. 천혜의 방파제네. 너무 좋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직전에 그 식민 시대에는 미국의 4대 도시였어요. 와. 4대 도시가 이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찰스턴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북부에 우리가 뭐 초기 식민지의 유명한 도시들여서 아는데 이 남부의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4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어요. 네, 당시에 그야말로 무역 수출항이었으니까요. 이런 굉장히 요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갖다가 당연히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호되게 겪은 것이 바로 1812년 전쟁 때였습니다. 이영전쟁. 자, 이제 찰스턴이니까 네. 우리 샤를공께서 그건 굉장히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국 함대가 이제 한번 호되게 본때 보여주러 내려왔을 때. 왔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맞아, DC까지 맞아. 간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점령까지 당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백악관 불타고 뭐 이제 의회 불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워싱턴하고 여기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1812년 전쟁 때 영국이 해군이 강하잖아요. 해군이 강하니까 미국의 강을 갖다가 막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거야. 미국의 대도시들을 막 이제 초토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남쪽의 찰스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럴 위험도 확 커진 거지. 아니 워싱턴 DC도 쳐들어오는데 찰스턴은 안 쳐들어올까? 근데 이제 영국군은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수도를 불태워버리면 사기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워싱턴 DC가 그때 건설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충격이 별로 안 컸어. 그래서 뭐 저거 나중에 다시 지면 되지, 뭐 페인트 칠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된 거고. 페인트 칠 다시 해서 백악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국군이 패착이었죠. 워싱턴 DC가 아니라 만약에 계속 올라가서 뉴욕이나 만약에 필라델피아 같은 데를 만약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심리적 충격이 훨씬 컸었을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도시 대공습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워싱턴 DC가 불타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바다로부터의 위협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 해안 지역의 주요 이 항구들을 갖다가 더 단단히 지켜야겠다. 꼭 영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다른 열강들이 아직 미국은 해군이 굉장히 약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1812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육군을 축소하는 와중에도 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요새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3차에 걸친 해안방어선 강화 프로젝트를 착수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찰스턴 항구의 요새 건설이었죠. 들어오는 입구에 양쪽에 요새 포대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들어오면 이렇게 양쪽을 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양으로 올라오는 이 강화도 쪽 수로에 그 좁은 경강수로를 따라서 양쪽에 많은 맞아요. 이 포대를 갖다가 설치했듯이 맞아요. 똑같이 여기다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어디 건설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은. 쭉 튀어나온 데겠죠. 당연히 설리번 아일랜드 쪽에서. 그렇죠. 튀어나오고. 북쪽에 있는 저 그다음에 설리번 아일랜드. 모리스 아일랜드 쪽에. 그렇죠. 크게 만든 곳이 저 포트 몰트리라는 곳입니다. 몰트리. 예. 네, 저 북쪽에 초승달 모양으로 있는 게 설리반 섬인데 저 설리반 섬의 딱 호리병목을 지키고 있는 게 포트 몰트리라는 곳이고 저게 섬이에요. 네, 그 아래쪽에 뭐 커밍스 포인트라는 곳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저쪽에 제임스 아일랜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도 포트 존슨 이런 요새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찰스턴 항구조 안쪽에도 캐슬 피큰이라는 곳을 만들어갖고 이 세 곳이 이 두 요새와 하나의 성이 가장 핵심적인 방어진지였던 거죠. 들어온 뭐 완전 원형 집중포화를 맞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 1812년 당시에 충격이.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군의 이 해군 함포에 너무나 많은 큰 공포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강 거슬러 올라가니까 강 양쪽에서 포를 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영국군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배가 훨씬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포를 말 끌고 가서 다시 대포를 설치하고 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나가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 해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의 진지를 건설해 놓고서도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찰스턴 항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것만은 좀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1826년에 딱 아이디어를 떠올린 곳이 아예 저 바다 위에도 하나 건설하자. 그냥 망망대해 같지만 사실 저 포트 존슨과 포트 몰트리 사이에 자세히 보니까 모래톱이 하나 있는 거야. 요 모래톱을 갖다가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다가 강력한 요새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트 썸터입니다. 근데 1820년대에 인공섬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포화이즈 중에 마침 또 토목공학 전공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토목공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물리학인데. 와 이분 혼자서 가만 놔두면 230짜리 그 J 타워도 만드실 분이에요. 누가 그래요? 누군지 아시겠죠? 잘 해보겠습니다. 이때 뭐 이 토목공학이라는 것이 사실 있었어요. 사실 토목공학 하면은 나무하고 흙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거친 공학 쪽에서는 그랬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토목과가 건설과는 너희들은 진정한 건축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 무시해가지고 꽉끼리 많이 싸우고 막 그런다고 그런 거 그랬어요.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그건 영어로는 시빌 엔지니어링. 기술 엔지니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해요. 뭐 건설공학이나 건설환경공학 지금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지금은 바뀌었죠. 토목학과라는 이름을 가진 데 거의 거의 없죠.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름 바꾸고 나서 너무 희한한 게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되게 팬시하게 바꿨네요. 환경에 대한 얘기가 거기 딱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여성 교수들도 지금 많이 그쪽으로 임용이 되고 있고 또 저는 굉장히 시대에 맞춰서 잘 바꾼 것 같아요. 요즘 뭐 건설 토목 회사에도 여성 직원들 많이 있고 다들 안전모 쓰고 현장에서 활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토목공학을 즉 시빌 엔지니어링을 주도한 나라가 영국하고 네덜란드,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였어요. 특히 영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니까 전 세계에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목공학이 당연히 발달했었고 네덜란드는 왜 운하 만들고 땅이 물보다 낮아가지고 다 막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특히 네덜란드는 토목공학과 중에서 이제 수리학 쪽으로 굉장히 발전했어요. 여기가. 근데 미국으로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뉴 잉글랜드 있었고 뭐 뉴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들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능한 토목공학 인력들이 미국에 다 집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의 토목공학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하나 해봤어요. 그 나라의 토목공학 수준이 얼마나 높냐는 유명한 학교가 있냐, 그 대학 랭킹을 좀 보면 되거든요. 두 가지 랭킹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Times Higher Education이라는 이런 데서 조사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토목공학과 랭킹 전 세계 대학 했을 때 미국 대학이 6개, 영국 대학이 2개, 스위스가 하나, 싱가포르에 하나입니다. 와 미국이 압도적이네. 네. 지금 현재 네. 예. 그다음에 서울대학은 아직 10대까지는 못 들어가는 국내에서 1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QS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퀄리파잉 스타트. 아니요. 쿼커럴리 사이먼즈라는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이에요. 미국 2개, 영국 2개, 스위스 2개, 네덜란드 하나, 이태리 하나, 그다음에 중국도 하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하나가 있고요. 이제 조금 근데 여기서 이태리가 왜 들어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중국이 왜 들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태리는 밀라노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밀라노 대학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위스 국경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스위스가 아까 2개나 있었죠. 스위스는 도대체 왜 토목공학이 발전하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터널 안반을 굴착을 해야 돼요. 기차길이 지나가려고 하면. 근데 이 터널 굴착하는 데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오스트리아 이런 스위스.
밀라노도. 우리나라 장난 아니래던데요. 이게 나틈 공법이라고 있어요. 이 나틈 공법이 이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인데 그 나틈 공법이 무슨냐면 뉴 오스트레일리안 뭐 터널 굴착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개발은 거기서 했을지 몰라도 기술은 우리가 제일 좋던데요. 근데 이게 이제 토목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적인 걸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의 토목공학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항구입니다. 배라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항구를 잘 만들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물을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좀 지나게 되면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댐을 만드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져요. 또 그게 좀 지나면 그 다음에 고속도로 뚫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트렌드가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위들을 보면 이 순위가 이 바뀌어오는 걸 보는 게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떤 사업들이 중요한 거냐는 걸 굉장히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때의 순위 기본적으로 저는 항구와 물 관리라는 부분들이 제일 핵심적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순위고 나오고 트렌드 나와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미 육사 웨스트 포인트가 18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 처음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주요 목표가 공병장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 육사가 미 공병대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1866년까지 학교장이 다 공병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남북전쟁까지만 해도 미국 대학 중에 유일하게 엔지니어링 스쿨이 있었던 대학이 미 육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거를 가르쳤던 학교인 거죠, 미 육사가. 그럼 미 공병대는 그 자부심이 있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사고 하나 없고 다 우리 후배들이야? 뭐 이런 느낌 있겠네.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도 보면은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인원들이 공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 기병, 포병 이런 순으로 갔고 그만큼 공병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 당시의 국가 건설과 그 다음에 영토 개척 이런 것 때문에 공병 혹은 건축 이런 거를 원했던 시기인 거잖아요. 영토 개척을 하고 뭔가 이런 걸 프론티어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구, 뭐 철도, 다리, 수로 뭐 이런 걸 다 공병이 이제 군대가 앞장서서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영토를 개척하면은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요새도 만들고, 뭐 기지도 만들고 인디언으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걸 다 또 공병이 하는 거죠. 즉 공병이 시대의 정신을 실현했던 부분이고 결국 미국이 그걸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공병이 핵심 병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론티어 시대 때 서부까지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한 게 미 공병이 굉장히 그러니까 도시 설계도 했었어요 그때. 네. 공병의 르네상스, 18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당연히 토목공학의 수준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필요에 의해서. 네. 뭐 공병이 나오니까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병 영어는 뭡니까?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가도 바꿔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엔지니어가 이거 됐다. 실제로 이제 육군은 공병대고 공군은 시설대인데 제가 시설대 출신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냥 시멘트 때려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이 규정이 그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1829년부터 45년까지 약 3,000평을 메운 거예요. 이 골재를 전부 다 이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근데 옮겨온 골재만 화강암만 한 7만 톤 옮겨왔대요. 그다음에 이제 뉴 잉글랜드에서 이게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섬 자체가 어떤 그 당시에 토목공학의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은 건데 요거 보시면 섬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이게 전형적인 매립식 인공섬이에요. 근데 이 매립식 인공섬은 조건이 있어요. 수심이 20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m가 넘어가면 계속해서 골재를 때려볼 수는 없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매립식을 지을 때 틀을 뭐 나무나 뭘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고 나서 안에 있는 걸 이제 펌프로 뽑아내요. 펌프로 뽑아내면서 계속해서 골재를 넣으면서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펌프가 아니라 양쪽에서 두세 명이 매달려서 이쪽에 쭉 당기고 다시 올라가면서 쭉 당기고 이러는 식으로. 옛날 소방차.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물을 다 퍼내고 난 다음에 웬만큼 물을 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골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3,000평 가까이 넓이에다 요새를 줬다.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갖고 1826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1829년부터 공사는 시작했는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도 끝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우여곡절이 나는 게 뭐 아무도 주인 없는 땅인 줄 알았더니 이거 내 땅인데 하고 뭐래, 그 나서 주인이 있었어? 중간에 소유권 분쟁이 여러 번 일어나요. 소유권 분쟁이요.
야, 그 내 모래톱에다가 누가 저기 집 짓냐? 하고서는 누가 온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막 소송 걸리고 해갖고 아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증거 있어 막 하면서 서로 막 법정 다툼하고 이러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거였어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모래톱에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말뚝을 지금도 박았다. 우리나라에도요. 그 파도가 높게 치면은 사다가 파도 안 치면은 이게 있는 섬을 팔기도 해요. 그런 거 사면 안 되겠네. 속아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속아서 사서 에휴 에휴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국가에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어. 나이스 이런 상황인 거네. 이거 원래는 이게 당연히 찰스턴항을 지키는 거니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서 주 방위 산업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짓다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주정부에서 더 이상 돈을 내기 힘들겠으니까 연방 정부에서 인수해서 알아서 더 지으세요라고 해서 그다음 1836년부터는 이제 연방 육군에서 이걸 넘겨받아갖고 연방 정부 소속으로 그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당연히 여기가 남부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가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케인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적도 있고 결국에는 전쟁이 남북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도 완공을 못한 상태였어요. 물론 뭐 그때 거의 한 90%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토대 다지고 저 위에 벽체까지 쌓아 올렸어요. 저 벽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벽돌이 몇 개 들어간 줄 아십니까? 4만 개, 4만 개? 아, 좀 더 쓰셔야 되겠는데. 10만 개. 120만 개, 무려 700만 개가 쓰였습니다. 700만 개. 왜 그러냐면 저게 두께가 개가 있구나. 40cm, 50cm 정도 두께로 해놔갖고 벽체가. 코를 막으려고. 그렇죠. 요새니까 기본적으로 항구로 들어오는 전함과 포격전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벽돌로 여러 겹을 지은 거죠. 그래서 외장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저 안에 내장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1861년이 된 겁니다. 61년이 됐다고요? 네. 30년이 넘었네? 그리고 아직 저기에서 주둔 병력도 없었어요. 그냥 인부들이 들어가서 공사만 하던 그런 섬이었고. 그리고 또 특징이 저기 보시면 오각형이지 않습니까? 저희 그냥 아무렇게나 섬 모양 따라서 지은 게 아니라 펜타곤? 또 펜타곤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저게 딱 배들이 요 북쪽 수로 들어오건 남쪽 수로 들어오건 양쪽에 그 바라보고 있는 만약에 북쪽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포트 몰트리랑 같이 협격을 해야 되니까 딱 그쪽을 많이 바라보게. 그리고 또 요 반대쪽으로도 남쪽을 통해 들어오면은 이 밑에 포트 존스톤이랑 같이 십자포가 볼 수 있도록 또 그쪽을 넓게. 그래서 오각형이 만들어진 게 그런 주변 요새나 포대들의 위치와 딱 맞춰서 설계를 한 겁니다. 또 이제 오각형이 되면은 맞았을 때도 빗 맞을 수 있잖아. 뭐 그런 점까지도 다 정면으로 맞기보다는 측면으로 맞게. 그렇죠. 저 때부터는 요새 축성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일부러 딱 네모 반듯하게 짓지 않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서 여러 가지 화망 구성하기도 좋고 사각도 방어하기도 좋게 기하학적인 원리가 동원이 되어 있는데 저 당시에는 좀 수로의 모양 그리고 상대편에 보이는 요새의 위치에 맞춰서 딱 오각형을 맞춘 거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게 남북전쟁 시작할 때까지도 아직 미완공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장재 공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는 새집중공군 때문에 이사 못 가요. 병력 못 들어가잖아요.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태풍의 눈이에요? 연방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탈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연방군의 이제 요새들 군사 시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력을 쓰기 전에 알아서 너희 빠져나가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찰스턴 항에도 이제 당연히 연방군이 주둔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당시 설리번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앤더스 소령이 이끄는 연방 수비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소수 병력이 그 그렇죠. 안에 있던 네,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몰트리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쉽게 포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섬터로 가면은 상대방이 뭔가 배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뚫기가 어려우니까 썸터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항구에 있던 네. 연방 병력이 그래서 섬터로 도망간 네, 거예요. 몰트리에 있었던 네, 건너편 사령부가 몰트리에 있었던. 밤에 몰래 저기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보급이 부족하죠. 그렇죠. 식량이 얼마 안 나가다 물도 보니까 61년 초에 이제 뷰캐넌 대통령이 명령을 해가지고 스타 오브 더 웨스트라는 상선을 파견해서 이제 보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기 이제 모리스 아일랜드 쪽 보이시죠? 저쪽에 소대 싹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이제 뭐 민병대도 아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사관학교에 시타델에 있던 사관생도들이 포를 쏴버려요. 북한에서 사관생도들이 좀 용감하잖아요. 근데 포를 맞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가요.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제 군대가 민병대가 저기 있는 요새들을 다 하나씩 장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섬토 요새가 이제 포위되고 포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앤더슨 소령이 보우리가드 준장이 생도 시절 때 네. 이슬람을 가르쳤던 포술 교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저것들 다 죽여라고 하는데 스승님? 스승님 왜 여기 있어요? 그런 거죠. 좀 뭔가 여기 사연이 또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썸토 요새에 동원됐던 대포를 한번 조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엄청난 봅니다. 왜요? 무려 58kg짜리 솔리드탄 쇠공을 5.2kg까지 날렸어요. 예.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 42파운더가 핫샷을 날릴 수 있었어요. 핫샷이 뭐예요? 핫샷이 뭐냐? 뜨거운 샷. 예, 솔리드탄 공, 쇠공 그거 달궈요. 이게 그 당시 저 해안포들도 점점 더 큰 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합니다. 주용에 부어서 만든 이 뜨거운 쇳덩어리를 갖다가 식히는 방법에 따라서 포의 강도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식히는 속도. 식히는 방법. 종이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언스 굿. 자, 역사와 전쟁을 다룬 역전다방. 드디어 남북전쟁의 신호탄이 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섬토 요새 전투입니다. 총 3차에 걸친 해안방어선 강화 프로젝트를 착수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찰스턴 항구의 요새 건설이었죠. 바다 위에도 하나 건설하자. 사실 저 포트 존슨과 포트 몰트리 사이에 자세히 보니까 모래톱이 하나 있는 거야. 요 모래톱을 갖다가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다가 강력한 요새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트 썸터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섬 자체가 어떤 그 당시의 토목공학의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은 건데 연방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탈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연방군의 이제 요새들 군사 시설을 장악하는 거예요. 무력을 쓰기 전에 알아서 너희 빠져나가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당시 설리번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앤더스 소령이 이끄는 연방 수비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몰트리에 있었던 네, 건너편 사령부가 몰트리에 있었던. 밤에 몰래 저기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섬토 요새가 이제 포위되고 포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新しいリーダーのおかげで動きも読みづらくなっている。油断はしないように。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섬토 요새로 도망간 저 병력과 네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민병이나 뭐 그 조직과 네. 인사하면서 지냈던 사이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링컨의 취임식 하루 전날에서 이제 남북연합에서 사령관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저 지역에 있는 병력을 준비할. 그래서 보우리가드라는 인물이 이제 준장이 이렇게 부임을 해서 그 사람이 당시에 이제 33세인데 딱 그 사령관 임명되자마자 준장이 돼요. 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섬토 요새에는 앤더슨 소령이 있잖아요. 당시 나이가 56세입니다. 여기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앤더슨 소령이 보우리가드 준장이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생도 시절 때 네. 이슬람을 가르쳤던 포술 교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저것들 다 죽여라고 하는데 스승님? 네. 스승님 왜 여기 있어요? 그런 거죠. 좀 뭔가 여기 사연이 또 있는. 네. 특히나 또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사이가 좋은 스승과 제자 관계였어요. 사제지간 간에 뭔가 이제 서로 적이 돼서 만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관인데 소령? 예,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육사에서 이제 가르쳤을 때 대위로 그때 생도들이 지금 이미 소령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 그 생도들이 장군이 될 때쯤 되면 저는 뭐 중령이나 대령쯤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그런 관계로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 이런 식으로 막 계급이 꼬이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이제 진급 속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사실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이 정식 계급과
임시계급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한국군에는 이 임시계급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미국 전쟁사를 보다 보면은 이 임시계급이 참 사람 머리 아프게 합니다. 임시계급이 뭔지 아세요? 임시로 주는 계급.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로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 계급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있어요? 네. 그게 그러면 완수됐던 굉장히 사람이 일반적이에요. 다시 대령으로 가? 맞아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역사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데 그러니까 미국이 평소에는 되게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위기 시나 전쟁 시가 되면 군대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 커진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우리 옛날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어요. 카스터 대령. 인디안한테 전멸당했던. 그 사람이 남북전쟁 때는 소장인가 중장인가 그 장군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되죠. 됐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중령 됐다가 대령 됐다가 그렇게 된 거죠. 기분이 아예 좀 야시머시야. 이게 원래 계급이라는 게 맨 처음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보직이 먼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계급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에서도 우리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의 네네. 간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직급으로 생각하지만은 원래는 보직이잖아요. 부장은 한 부의 장이고 과장은 한 과의 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직 이름이 이제 계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당시에는 연대장을 갖다가 대령을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대 정도의 지휘를 맡기려면은 계급을 대령을 줘야 한다는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전시가 돼갖고 갑자기 병력을 우리가 10배로 뻥튀기 시켜야 된다. 예비군 싹 모여. 예비군 싹 모여서 자전거 한 연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휘관을 맡겨야 돼. 심소령이 적임자. 그래서 심소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연대를 지휘해야 되니까 심소령 임시로 대령을 주겠어. 연대장 맡아서 잘 싸워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저렇게 기분이 좋아요? 사단장 정도 해줘야죠. 자덕들이 사단만큼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로 줬다가 다시 전시가 끝나면은 다시 원복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국의 정규군이라고 하는데요. Regular Army 이외에 각 주마다 지금은 주방위군이지만 그 당시에 밀리시아들이 있었고 민병대들이 있었고 또 전시가 되면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자원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의용군이 갑자기 조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대가 생기면은 그 부대 규모에 맞게 지휘관을 선임할 때 요 지휘관에 그 맞는 계급을 주고 그래서 임시로 이제 그 보직을 받았어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전쟁을 한 3년 했어요. 그러면은 월급은 별월급 줘요? 네, 그렇죠. 오, 그래? 직급에 맞게 줘. 네, 월급은 직급에 맞게 그 당시엔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병대나 의용군에 왜 정규군 장교를 파견해야 되느냐. 이게 미국이 그동안 이제 영국과의 전쟁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처음에 민병대가 중구난방으로 난립을 했거든요. 근데 민병대나 의용군이 조직이 됐을 때 처음에 내가 지휘관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안에서 투표를 해버렸다. 우리 중대의 중대장을 투표를 하죠. 인기 투표를 해서 중대장이 진짜 나왔어요. 인기 투표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만 좋았지 뭐 예. 전쟁 제대로 못하면 저 동료들 다 죽는 거잖아요. 방금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누구요? 링컨 얘기예요. 링컨이 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군경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1832년에 남북전쟁 터지기 한 30년 전쯤에 인디언 전쟁 중에 블랙호크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디언 추장 이름이 블랙호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족민들을 이끌고 일리노이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서 갑자기 이제 병력이 소집이 됩니다. 그때 링컨도 자원병으로 가요. 집결지로 가니까 거기서 부대를 모아보니 우리 한 중대급 되겠다. 우리 그래서 중대 편성하자. 그 다음에 지휘관이 필요하지? 지휘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표로 뽑았어요. 그래서 역시 링컨은 정치가적 기질이 있으니까 이 다수표를 얻어갖고 이 사람이 지휘관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대위가 돼요. 의용군 대위가 돼요. 근데 이게 부대가 한 달 정도 싸운 다음에 이제 뭐 인디안들 거의 토벌된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갖고 너네 부대 해체해서 다 병사들 우리 쪽으로 들어와 라고 해서 졸지 중대가 해산이 돼요. 그럼 일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일병이 돼요. 대위에서 곧장 일병으로 가갖고 나중에도 그 얘기해요. 링컨이 그래서 군대 다시 가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장교됐다 다시 병사 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링컨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링컨의 군사적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今の業務が 많았어요. 終わり次第 근데 向かう 이때 경험이 作業台の 링컨한테 スケジュー 눈을 ル 뜨게 を 하는 追 계기가 加して 있어요. みた 장교도 해보고 병도 それ 해봤으니까. から 아니 この 그거하고 負傷 조금 者 차원이 数の 다르. 統計データは 남북 전쟁 전에 미군은 更新されたリス 장교들 ト 같은 の量 경우는 や 정년이 없었습니다. 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었어요. 어. 대신에 진급이 엄청 느려요. ご覧の通りで 통상 す 인관에서 대령까지 가는데 中枢 평균 基地の 40년 整 정도가 備 걸렸다고 人員 합니다. 配 그러니까 置 거의 物資配布 대령을 に 가기 関して 힘들다고 보면 現状 되는 は 거죠. 全て私 그 の 전에 確認が 죽겠네요. 必要です 그럴 가능성이 대부분 대부분 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각 사전 주에 있는 외교가 민병대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연대장, 대령을 임명을 또 하는 어. 시스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나타나냐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가 남았냐면 정규군이 남아 있어요. 네. 북군은 물론 새롭게 선출된 민병대 같은 경우는 계급이 새롭게 주어지긴 하지만 기존의 정규군이 있다 보니까 기존 계급 그대로 가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네. 남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새 판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위에 맞게 새롭게 계급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우리가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소령이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준장이 준장. 된 거고 이게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1번 준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임명된 장군이었어요. 앤더슨 소령은 보우리가드의 스승이었지만 그대로 연방군에 남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그냥 소령으로서 준장인 제자를 맞닥뜨리게 된 근데 거죠. 사실 이 제자가 좀 능력이 있었네. 스승만큼 이제 빠르게 진급을 했다는 거니까. 인정 멕시코 전쟁에서 인정을 엄청 그렇죠. 받았습니다. 이 보우리가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네.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 이름이랑 저기 생김새 보시면은 네. 또 어떤 분위기가 풍깁니까? 앤더슨 소령이랑 좀 달라 보이죠? 앤더슨은 약간 영국인 느낌 나고요. 네. 보우리가드는 약간 라틴 계통이니까. 북부하고 남부 같은데요, 저는 딱 느낌이. 여기 뭐 유럽?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딱 분위기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프랑스계예요. 우리가 남부에 원래 나폴레옹한테 그 산, 그 루이지애나 그쪽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좀 이주해 와 있었는데 농장하러 그런 사람들 우리가 크레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프랑스 토지주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도 다 프랑스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우리가드가 아니라 보우리가드 이거죠. 머리까땡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12살까지는 프랑스어만 썼다고 해요. 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름이 원래 정식 이름이 피에르 규스타프 뚜땅 보이갸 이건데 이 이름을 갖고 웨스트 포인트에 가니까 다들 놀리는 거야. 발음을 못하는 거지. 뭐인가?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놀림 받는 게 싫어갖고 그 사람부터는 야, 나 그 이름 부르지 마. 나는 그냥 GT 아니면 PGT라고 불러. 그래서 PGT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피에르 규스타프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그래서 항상 PGT 아니면 GT라고 써요. 나 부를 때도 이렇게 불러라. 그리고 이름도 보헤갸 이거 아니라 보우리가드라고 불러 편하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무슨 병과였을 것 같습니까? 유능하다고 했으니. 공병이죠. 그렇죠. 멕시코 전쟁에서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웨스트 포인트는 다 공병들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고. 똑똑한 애들. 똑똑한 애들만. 앤더슨 소령은 포병이었어요. 포병입니다. 아. 근데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 전쟁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굉장히 웨스트 포인트 출신 중에서 굉장히 유능한 장군들이 대부분 남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많이 넘어갔죠. 이탈을 했죠. 한 3분의 1 정도가 장교단이 이탈을 했어요, 남부 쪽으로. 원래 뭐 장교단이 남북 귀족이니까 장교는 해야지 이런 게 있어갖고 많이 육군에 자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공병으로 처음에 멕시코 전쟁 때 윈필드 스컷 밑에서 공병 장교로 이름을 떨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식 계급은 중위였는데 임시 소령까지예요. 아, 이미 멕시코 때.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복귀하고 1853년에 대위가 되고서 이제 빨리 남부연합이 세워진 다음에 나는 남부에 자원을 하겠어라고 편을 돌아서니까 그래 너같이 훌륭한 인재는 우리가 대우해줘야지. 준장으로? 네, 중장. 대위가 곧장 준장으로. 임시계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네. 정규군에서도 빨리 진급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훈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전공을 전공을 세우면 엄청 빨리 이제 진급이 되는 케이스도 있죠. 전쟁이 있어야 대표적으로 윈필드 스콧 같은 사람들 전쟁 때 공을 세우면은 휙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진짜 한 20년, 30년 40년. 위관급으로 썩었죠. 그래서 옛날에 왜 서부 영화 보면 네. 어떤 악당인데 어느 마을의 악당 유지인데 대위님, 뭐 소령님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대위가 무슨 뭐 유지야 동네. 근데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 민병대의 대빵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드디어 섬터요새 전투가 시작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갔는데
근데 보크가 이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스승인 앤더슨 소련도 사연이 있어요? 그럼요. 앤더슨 소령도 포병 장교로서 역시 멕시코 전쟁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 사람이 아까 바로 그 블랙호크 전쟁에도 참전을 했어요. 링컨하고 같이? 그래서 링컨의 까마득한 이 상관이었죠. 링컨은 막 소집된 의용군 거기서 그것도 임시 중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정규군의 장교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블랙호크 추장이 잡혔어요. 그래갖고 세인트루이스로 호송을 해가는데 그때 호송대 대장을 맡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그 호송대에 소속돼 있던 장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링컨? 이번에 링컨이 아니라 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 제퍼슨.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제퍼슨 데이비스가 그때 부하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앤더슨 소령은 그 양쪽의 남부연합의 대통령까지도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던 우와 남부 북부 대통령이 다 자기 휘하의 병사들이었어. 아 그런데 소령이야. 심소령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아유 굉장하네. 소령이 엄청난 말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밑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래. 미래 진짜 참모총장이 아유 저렇게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저 썸터에서 딱 마주치게 될 겁니다. 첫 전투가 이렇게 재밌어서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잠시. 자 그러면 분명히 저기도 특히나 이 시대에는 위안의 그 상관에 대한 뭐 스승에 대한 사관학교 선후배에 대한 이게 굉장히 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스승님이야. 그러면 스승님 진짜 죄송해요. 이거 안 돼요. 나오세요. 이게 말로도 좀 할만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뭐 직접 곧장 공격은 못하고 당연히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스승님 저 제사 정도 좀 봐주세요. 저는 어차피 지금 남부 출신으로 남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스승님도 켄터키 출신입니다. 또. 네, 그렇죠. 네, 좀, 앤더슨도. 좀 네. 봐주세요. 우리 압도적인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연합은 당시에 해안 지역에 수많은 요새들을 갖다가 거의 무혈 점령을 하면서 거기 배치돼 있던 포를 다 노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노획했냐면은 해안포만 375분을 노획했습니다. 거기서 여기저기 싹다 방치돼 있던 거. 싹다 넣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끌고 와서 이 앞에 딱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서 썸터 요새는 물주 위에 있던 일부 포를 옮기긴 했는데 60문 정도밖에 배치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많이 가져갔네. 근데 병력 자체가 100명도 안 됐으니까 수비 병력이 89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 있는 포도 다 못 쓰는 상황이었고 이거 포 하나에 이 당시에는 6, 7명 붙어야 돼요. 10명까지도 붙어야지 이건 해안포니까. 근데 60분이나 챙겼다는 것도 대단하네. 그리고 당연히 위치상 보더라도 이걸 정면 공격해서는 정식 대열이 갖춰지지 않은 남부연합군으로도 직접 공격하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 좀 좋게 얘기해서 어떻게 좀 퇴거시키는 그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해안포로 다 쏴가지고 무너뜨리면 그것도 남부연합으로 아깝잖아. 그러니까 앤더슨 자체도 뭔가 신념이 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영과 연방주의자, 연방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신념이 있었고 아까 그 상선이 보급하러 왔었잖아요. 네. 그때 시타드에서 이제 포격을 했을 때도 사실 앤더슨이 맘만 먹으면 응전을 해도 됐거든요. 네. 근데 안 했던 건 뭐냐면 본인이 또 이 전쟁의 촉발의 장본인이 또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앤더슨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복잡해요. 현장의 링컨이었네. 네, 그렇다고 내가 또 병력을 빼면 또 완전 겁쟁이처럼 또 이렇게 느껴질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 우리 심소령님 같았으면 어떻게? 똑같은 심소령입니다. 어떻게? 일단은 끝까지 버텨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앤더슨처럼 했을 것이다. 네. 전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서 1860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폴트 썸트로 옮겨온 뒤에도 4개월이나 저기서 서로 계속 협상하면서 또 보급을 기다리면서 저기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4개월을 버틴 것도 대단하네요. 안에서 뭐 먹을 거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물을 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저 앤더슨 소령은 원래는 주둔지가 저쪽 찰스턴 안쪽이었는데 당연히 저희가 부대에 있으면은 부대 옆에 가족들도 다 같이 살았는데 이미 1860년도에 가족이나 식솔들은 다 북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진짜 싸울 사람들만 남아서 보급품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물자들이 다 떨어져 가는 게 바로 이 4월 중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남부연합은 저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아무리 해안포를 가지고 있어도 딱 중심에 저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뺏어야 되는 거고 북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앤더슨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 요새를 뺏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남쪽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항구
우린 완전히 남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야.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대립적인 상황인데 그럼 남부 연합과 북부 연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첫 번째 전투인데 지금 연방이 가지고 있는 그 요새 자체를 남부연합에 의해 뺏긴다라는 거는 일단 시작부터 아 우리가 선수를 빼앗기고 가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데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집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인공섬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요한 4대 항구 중에 하나의 앞에 있는 인공섬을 우리가 남부한테 뺏긴다. 이거는 사실은 북부하고 공화당원들의 의지나 사기를 확 떨어뜨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또 싸움이 잘못 붙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겨요. 누가 먼저 시작했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전쟁의 원흉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거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전쟁 책임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앤더슨 소령이 영웅이 되어 있어요. 언론에서 너무 지금 주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앤더슨 소령이 항복해버리면 대내외적으로 링컨 정부가 지금 북부가 남부를 인정해주려고 그랬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병력을 보내가지고 상륙하기도 일단 불가능한 곳이고 그렇다고 가서 막 포를 막 쏴버리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전쟁의 책임은 북부에 가는 거죠. 진짜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부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기고 어쨌든 이 연방으로부터 탈퇴해서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영토의 문제가 있고 주권의 문제가 있는데 영토의 문제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기본적으로 남부연합에 지금 하나로 지금 영토로 딱 나왔는데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지금 요새가 이게 지금 연방정부 거란 말이에요. 눈에 까시네요. 네, 이렇게 되면 뭐야 우리는 독립된 주권 국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내 영토 안에 지금 연방의 영토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상징적으로 볼 때 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당시에 네. 남부 쪽에 있는 해안 요새들 중에서 병력이 연방군 병력이 지키고 있던 요새가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2개는 플로리다에 있었고 거긴 좀 주전장이 아니었고 딱 그 가장 이 거대 도시 중에 하나인 찰스턴항에 목구멍에 딱 걸려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더더욱 상징성이 큰 거 커지는 저기에 거죠. 딱 연방군이 있으면 찰스턴 항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쓸 수 없는 그 당시에는요 남부 쪽으로 해서 나오는 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부에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무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찰스턴이 남부연합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컴퓨터 요새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이니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뭔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썸터 요새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링컨을 비롯한 보좌관들이 회의를 거듭했어요.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백전 노장의 윈필드 스콧 장군도 그 전략적 가치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해군 장관 가디언 웰스도 이건 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것만큼은 남부의 요구를 좀 들어주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링컨은 이걸 거절하고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할 때 대통령이니까 강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해요. 링컨은. 이 설득하는 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해줘요. 미국 사람들도 이솝 우화 읽어요? 네. 뭐 두루미하고 막 이거 읽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꾼과 사자 이야기를 해줘요. 아시죠? 몰라요? 나무꾼과 사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솝 우화 이거 있잖아요. 나무꾼의 딸을 사랑하는 사자가 있었는데 자기 딸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나무꾼이 너 잡아먹을 것 같은데? 난 너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 싫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빨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야 이제 딸을 주십시오 하니까 나 네 발톱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발톱도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나무꾼이 사자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화를 얘기해주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썸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전에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했던 뷰캐넌조차도 거기에 보급을 하려고 배를 보냈죠. 물론 바로 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뷰캐넌은 또 민주당 출신인데 공화당의 링컨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어떤 역사가 얘기가 거기에 지금 성조기가 걸리느냐 남부 연합의 기가 걸리느냐 자체가 네. 사실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죠. 링컨이 취임식 다음 날 여기 있는 섬토 요새의 식량이 6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빨리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각의 의견은 다 제각각이었고 대부분이 반대가 받고 철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 링컨은 원장님 말씀대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공격하자니 이것도 그렇고 빼자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단한 게 뭐냐면 한 달 가까이 고민을 해요. 이걸로 결단이라기보다는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급을 위한 원정대를 파견을 하자. 그래서 상선 보급선을 앞세우고 뒤에 혹시나 남군이 포격을 할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부실 수 있는 정도의 전함을 가지고 가자. 응사한다라는 걸 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태운 해군 원정대가 떠나는데 조금 우여곡절 끝에 전함이 못 가고 뭔가 호위선 정도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링컨이 의도했던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갔던 거는 보급을 위한 이제 출항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동시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피킨스한테 우리가 이제 보급품과 중원군을 지금 이제 선토 요새로 파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남부연합 대통령이나 사령관이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야, 나 보급선 보낼 거야 라고 은근히 알린 거, 요거는 링컨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또 신의 한 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링컨의 정치적 내공이 상당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선거에도 패하고 경력도 없던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 이 정도의 내공을 발휘하는구나. 회담을 할 때 누구 만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남부연합의 이시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면 남부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협상을 하더라도 내가 주지사를 각각 만나서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라고 하는 유니온 하에 니네들이 있는 거고 나는 유니온의 대통령으로서 주지사를 만나서 나는 주의 권한을 나도 인정한다. 라는 의미도 갖게 되는 거고 남부연합은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 선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면 반란이죠. 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표 요새로 우리가 보급품을 보낼 텐데 이 보급품 선박을 만약에 공격을 하면 이건 연방정부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반란으로 오히려 지적을 하고 이거에서 전면전으로 민남을 싸우겠다. 라는 부분들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달라요? 반란군으로 하건 아니면 그냥 적국이 되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적국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되면 네. 사실은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고요. 다른 나라. 예, 이거는 단순한 이제 내전을 넘어서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시빌화라는 걸 넘어가지고 이거 국가 대 국가 전쟁이 되면 거리 커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 찰스 왕께서 주신 이 소중한 땅에 니네가 감히 여기다가 무력으로 이걸 점령을 하고 있어? 영국 도우러 간다.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정말 그렇게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대응한 것 자체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의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다음에 남부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정통성이 없는 조직이다. 이거 자체는 내가 적극적으로 1대1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부분들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링컨한테 유리하게 연방정부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신의 한 수를 탁 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남부연합 쪽에서도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뭔가 외교의 한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군사적 행동이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리가드가 이끄는 남부 연합군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지금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엄청난 포도 가지고 있고 병력도 확보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 연합 대통령은 보급선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보리가드한테 명령을 하죠. 도착하기 전에 항복을 시켜라. 어떻게 해서든. 가서 협상을 해서 뭐 시키든 안 되면 굴복이라도 시켜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가드는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계시는데 막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몇 장교들을 계속 보내서
타협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데 앤더슨이 항복을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beauregard가 다시 데이비스한테 보고를 하고 데이비스는 이제 북부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공격을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네. 사실 여기 보급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왜 굳이 공격을 시켰을까라는 겁니다. 해군이 약하니까. 뭐 막을 수 있는 남부연합. 수단이 없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데이비스 입장에서도 링컨의 전략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던 거. 아, 그게 와서 뭔가 응전해버리면 링컨이 원하는 바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방군의 해군이 도착해서 이거를 쏘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남부연합군이. 이 반란군이 되는 입장이 그럴 되는데 수도 있고. 지금 남부연합군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섬을 공격하면 니네들이 무단 정부하고 있는 섬을 뺏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더 또 버틸 수가 있고 섬토요새가. 어.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숨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데이비스 역시도 이걸 공격함으로써 남부 연합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겠다. 일단은 남부 연합이 일단 주들끼리 모여 있어요. 7개 네. 주가 모여 있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주끼리 이해관계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난립해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러면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 빡 보여줌으로써 단결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적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통된 목적 남부연합 유지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요. 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또 숨어 있는데 아직까지 합류하지 않은 기존의 노예주들을 네. 경계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이 경계주가 남부연합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뭐 북부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그렇죠. 중요한 이유는 일단 북부 쪽이랑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더욱이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남부의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이 경계주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자유민 같은 경우 백인들 같은 경우는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산업시설이 무려 5분의 4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쌀이든 뭐든 뭐 생산 이런 작물들도 5분의 3 이상이 다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건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예전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공격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굳이 공격한 이유는 와 우리 남부가 북부를 때릴 수 있어. 북부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부의 전쟁 수행 의지를 박탈시키려고 했습니다. 너무 나빠졌는데? 그러게. 네. 근데 그러기에는 북부 쪽에 병력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냐면 북부의 여론이 약간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남부 입장에서 여지껏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 북부 것들이 우리 재산 다 뺏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념을 꺾을 수 있어 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확 물어. 우리 건드리면 물 수 있어 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면 하는 것처럼 하길 원해서 일종의 예방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섬토 요새를 집중 포화를 하는데 그 전에 이 계획을 이미 언론사가 찰스턴 신문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놀이가 열릴 예정이니 모든 찰스턴 시민들은 모여서 구경해라라고 예고할 정도로 화끈한 어떤 그런 공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부에게 뭔가 충격을 주려는. 그러니까 이런 의도까지도 숨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선제 공격을 세게 하면 아 얘네들하고 붙으면 우리도 피해가 크겠구나. 그러니까 그거 그냥 주고 싸우지 않는 게 낫겠다. 네. 라는 어떤 협상 카드로서의 이거를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남북이 동원할 수 있는 쇼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수단 대포 막 이런 거 잔뜩 끌어다가 지금 설치를 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 썸터 요새에 동원됐던 대포를 한번 조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이 썸터 요새를 에워싼 포트 존스하고 몰트 요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대포들 사진인데 네. 이거 바로 해안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썼던 거 비슷한 것들이 다 썸터 요새 안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안포는 달라요? 조금 커요. 그렇죠. 이게 해안포는 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해안 요새에 고정시켜 놓고 쏘는 포들이고 주로. 커다란 포를 이동시키기 굉장히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무리 이때 당시에 아직 범선이 대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로서 배를 격침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대부분 커다란 포를 좀 선호를 했었어요. 그럼 막 이런 거 철갑탄 왜 이렇게 양쪽 사슬 묶어가지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었죠. 당연히 아직까지 이 시대에 존재했었고. 근데 남북전쟁 때는 워낙 여러 종류의 대포 쓰였습니다. 이게 이 남북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18세기와 19세기,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나올 것 같은 무기들이 완전히 복잡 다단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썸토 요새에서는 중포가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남구는 당시에 주변 요새에 뭐 300문이 넘는 대포가 있었지만 실제로 동원한 건 한 43문 정도 동원해서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0인치 컬럼비아 대포하고 42파운드 해안포, 요거는 구경이 7인치입니다. 그다음에 13인치 박격포. やっぱり 특히 이 10인치 컬럼비아 대포는 4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개량이 됐어요. 연도마다 개량이 됐는데 이제 M1844라고 1844년에 생산된 이제 컬럼비아 10인치 대포가 쓰였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요? 무려 58kg짜리 솔리드탄 쇠공을 5.2kg까지 날렸어요. 그 다음에 42파운드 포는 M1845라는 모델을 썼었는데 19kg짜리 솔리드탄을 무려 3.5kg까지 날렸어요. 그 다음에 13인치 박격포는 사실 독립전쟁 때부터 이어왔던 무기를 좀 개량한 건데 이게 이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장약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었어요. 장약을. 무려 장약을 9kg를 넣어요. 그렇다면 이제 쉘탄이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터지는 탄이 있었거든요. 코폭탄 같은 거. 네, 포탄 종류가 이 당시에 크게 쓰인 것이 예전에는 포환이라고 했죠. 그냥 네. 쇠공을 쏘는 건데 이 당시부터 이른바 쉘이죠, 쉘. 이거는 포탄 안에다가 이제 화약을 충진시킨 네. 그 장렬탄을 갖다가 쉘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런 쉘 포탄이 점점 많이 쓰기 시작했죠. 이 쉘탄을 무려 3.9kg까지 날려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얘가 무서운 건 다른 것들은 배에 맞아서 배가 좀 상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게 직접 타격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네. 얘는 하늘에서 팡 터져가지고 선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탄인 것도 거잖아요. 있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잔인한 포탄하고 잔인한 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 박격포는요 네.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약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니까 포신 자체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두껍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고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긴 포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서 각도를 높여서 쏘면 되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포신을 짧게 해서 각도를 높이고 각도를 높여서 고각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꽂는 그 운동 에너지와 함께 빵 터트리는 거니까 장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신이 버텨야 되니까 두껍게 만들고 그렇죠. 고각샷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샷입니다. 네.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이게 엄청 떨어지는 지점이 달라지니까. 반면 북부는 썸토 요새는 60문 정도의 네.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하고 비슷해요. 10인치 컬럼비아드 포, 42파운드 해안포 똑같이 있었고 컬럼비아드 포 중에 8인치짜리도 있었어요. 조금 작은 거 구경이. 그다음에 24파운드하고 32파운드도 있었죠. 특히 이제 이 8인치 컬럼비아드 포는 이것도 M1844 모델인데 이게 당해져서 만능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사포도 되고 곡사포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박격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대포였었어요. 만능이네. 네, 그래서 29kg짜리 솔리드탄을 4.4kg까지 날리는 만만치 않은 성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시에는 한 4.5kg 정도 네. 이제 화약 넣고 쐈는데 네. 박격포 같이 고각으로 쏠 때는 한 6.8kg 정도 넣고 쐈어요. 근데 동쪽과 서쪽에 어떤 그 약간 반도처럼 생긴 섬들 네. 그리고 본토까지 해서 오각형으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섬터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저 수도의 폭이 한 1km에서 2km 정도 사이였거든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죠. 모든 포의 사거리가 다 되네. 근데 지금 해안포가 이렇게 보면 성 사이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해안포가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네모난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파여 있네요. 왜 그래요? 적에게 노출되는 요 포 안은 네. 되도록 좁게 만들면서 쏠 수 있는 각도는 폭을 넓혀야 되니까 이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강선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강선포가 카운터 어택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네. 강선포가 2km 밖에서 탄착군이 13cm 안에 들어가는 강선포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노리고 쏜 그 대포의 구멍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진 거죠.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모래시계 형태로 만들어서 카운터 어택을 방지했어요. 그럼 강선포라는 건 우리가 흔히 강선 날린 총처럼 그렇죠. 대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네, 나가고 네.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 42파운더가 핫샷을 날릴 수 있었어요. 핫샷이 뭐예요? 핫샷이 뭐냐? 뜨거운 샷. 예, 솔리드탄, 공, 쇠공, 그거 달궈요. 뜨겁게 달굽니다. 그거는 옛날 고대에서 중세사에도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핫샷의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배에 쏴서 적 배에 박히면 불을 나죠. 근데 함정도 쏠 수 있었어요. 요새를 향해서. 왜냐하면 요새 뒤쪽에 화약 창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핫샷을 굉장히 많이 날렸었어요. 근데 이게 핫샷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쇠는 달구면 팽창하잖아요. 팽창하죠. 근데 이게 포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간대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핫샷을 달구는 것도 기술이었어요. 요새들마다
핫샷 퍼니스라고 해서 핫샷 아궁이죠. 그러니까 이거 데우는 데가 있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뜨겁게 달구면 안 돼요. 오. 너무 뜨거우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팽창을 해서 포신에 꽉 껴버리는 수도 있고 잘못하면 뒤에 있는 장약이 터질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체리 레드라고 하는데 딱 그 체리 색깔 정도의 약간 거무스레한 빨간빛. 그러니까 그게 한 800도에서 900도 그 정도까지 달구는 게 기술이었다고 하고요. 딱 그때 또록 집어넣어서 물론 곧장 집어넣으면은 안에 있는 장약이 터지니까 그 사이에 점토도 넣고 네, 경목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물에 묻힌 물에 뭐 나무 묻힌 같은 뭐 이런 것도 넣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쏘는데 이게 코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발사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해안포의 뜻밖의 문제성이 이게 내구성입니다. 네. 이게 당시 주철로 만든 포가 많았어요. 네. 청동에서 이제 주철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 싸니까 워낙 싸니까 무르반에서 다음 세대가 된 거네요. 우르반 근데 이게 뭐냐면 주철의 큰 특징이 있죠. 이게 의외로 이게 균열이 많이 갔대요. 그래서 이게 철의 성질을 크게 좌우하는 게 탄소의 함량입니다. 탄소가 너무 없으면은 이게 연철이죠. 물은 그냥 철인데도 막 구부러지는 연철이고 여기에 탄소를 점점 높여가면은 2% 정도 넣으면은 그게 강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탄소가 많아지면은 주철이 되는 거예요. 무쇠, 우리 무쇠솥 같은 거. 그건 어떤 특징이냐면 주형을 만들어서 거기 부어갖고 주조하기는 좋은데 이게 너무 단단하다 잘 보니까 깨져. 잘 깨져요. 그래서 무쇠 뚜껑이 이렇게 깨지는구나. 맞아요. 길 잘못 들이고 뭐 갑자기 달구고 하면은 쫙 깨져버리는 수가 생기잖아요. 캠핑 가서도 가끔 그런 일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장 적당한 수준의 이 강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강철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요? 탄소량을 적당히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갖고 이게 가능해진 게 이제 19세기에 베세머 제강법 이런 게 나오면서 비로소 이 탄소 함량을 우리가 조절하고 적당한 성질의 철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철이 그 뜨겁게 용광로에 이제 철 녹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탄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철광은 불순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용광로에서 네. 코크스랑 석회석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불어 넣어갖고 환원을 시켜 이 안에서 일단 탄소 일단 다 빼버려요. 탄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탄소를 슬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어서 적당한 성분이 되면은 이제 그 강을 갖다가 붓죠. 형틀에 부어서 이제 그걸로 강괴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늘리고 피고 해갖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철판이라든가 철근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저 당시에는 아직 제강 기술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양쪽 극단에 있는 연철 아니면 무쇠를 주로 썼어요. 탄소를 다 빼버리거나 아니면 뭐 안 빼거나. 네, 아직 탄소가 많은 상태로 쓰거나 그래서 이제 해안포를 보면 저 이제 포 밑 부분이 좀 뚱뚱하잖아요. 네. 뚱뚱한 이유가 그런 압력을 좀 잘 견디기 위해서 뚱뚱하게 두껍게, 만들고. 두껍게. 예. 두 번째 또 뭐냐면 이제 강선포가 나오는데 강선포는 압력이 더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 그 뒤에 연철로 띠를 한 번 더 둘렀어. 아, 그래서 띠가 이렇게 네, 그려지는 띠가 거구나. 있는 거죠. 근데 띠를 두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잡아주면 아무래도 덜 깨지고 할 테니까. 근데 왜 대포들은요? 꼭다리에 잡아 뽑으라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건 왜 튀어나와요? 아 그거 옮기기 쉽게 해야죠. 네. 아, 옮기기 아, 쉽게? 대포를 배나 해안에 올릴 때 사람이 지고 걸고 딱 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기중기가 위에서 대포를 도로래가 올려서. 내려와서 그걸 그걸 어떻게 옮긴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잘 봐요. 꽃갈 과자 어떻게 먹어요? 꽃갈 과자 이렇게. 이렇게 먹죠. 대포 구멍 있어요, 없어요? 있어. 뽑아서 이렇게. 아이 새로운 사실. 아, 재밌다. 지금 여기 재료 얘기해 주신 김에 조금 더 제가 보충을 드리면은 이 당시에 아직 야전포들은 야포들은 그래도 동을 대부분 썼어요. 왜냐하면은 야포들은 야전에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데 두껍고 무겁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안 깨지게 하려면은 아직 그 강철 기술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합금으로 만든 게 기본이었고 이런 쪽에 해안포처럼 구경이 커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경이 큰데 동은 비싸잖아요. 구리는. 예, 비싼 구리를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이 아까 말한 주철을 무쇠를 많이 쓴 거죠. 동과 철의 제일 큰 차이는 가격인가요, 결국? 가격이 엄청 큰 차이가 나죠. 근데 구리가 좀 무르지 않아요? 구리가 약간 열에 좀 팽창도 많이 하고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강도도 좀 약한데 뭐 그런 면에서 약점은 있지만 어쨌건 아니 야포 쏘는데 갑자기 대포가 터져버리는 일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주철로 잘못 만들었다가 불 붙였는데 뻥 하고 터지면 다 죽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신뢰성을 중요시해 갖고 계속 구리합금을 주로 썼고요.
이게 그 당시 저 해안포들도 점점 더 큰 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럼비아드 포처럼 8인치, 10인치 구경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걸 점점 더 강한 위력으로 만들고 싶어갖고 여러 기술 연구가 됐는데 그래서 1840년대, 50년대에 포 쪽의 기술 장교 중에 로드머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조 방식에도 약간의 혁신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주조는 우리가 주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쇠를 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은 방식을 쓰면서도 포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로 주형에 부어서 만든 이 뜨거운 쇳덩어리를 갖다가 식히는 방법에 따라서 포의 강도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식히는 속도. 식히는 방법. 이게 또 식히는 게 금속의 성질을 좌우하는데 우리 열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담금질 같은 거에서 강하게 만들듯이. 근데 주철은 담금질 잘못하면 이것도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 이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뭐 제가 간단하게 종이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언스 굿. 미니 사이언스 스크린. 근데 저는요 오늘 솔직히 좀그 대포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최 박사님한테 좀 실망했어요. 전 대포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준비를 실제할 걸 죄송합니다. 요거 같은 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대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씻겠어요? 포가 있으면 바깥쪽부터 씻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깥쪽이 씻고 그다음에 안쪽이 씻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그 로드만은 또 반대를 보면 어떨까? 이 안쪽부터 먼저 시키고 그다음 바깥쪽을 나중에 시키면 어떨까라고 뭐가 생각해 본 달라져요, 겁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식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축해요. 수축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분리되진 않는데 그냥 편의상 이게 포의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보통 하던 대로 바깥쪽부터 시키면은 바깥쪽이 수축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안쪽이 식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쪽이 그 다음에 수축이 되면서 약간 이게 헐거워지죠. 헐겁겠다. 그렇죠. 이 조직이 헐거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부터 하면은 안쪽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뜨거우니까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그럼 이제 바깥쪽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이 감싸겠죠. 수축이 되면서 이걸 이걸 꽉 눌러주고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쪽으로 포 금속 자체가 안쪽을 눌러주는 이런 스트레스, 응력이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를 갖다가 나중에 이 안에서 화약을 터트리더라도 안에서 압력이 포를 화약을 터트리면 안에서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식을 때 생긴 이 응력이 얘를 갖다가 꽉 눌러줘요,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가 안 깨지는 거죠.